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공 지정을 해제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최종 서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이 지난해 12월 13일 공식적으로 1단계 합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22개월 만인데요. 예. 이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 외환 투명성, 교육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1조 7천억 원 규모로 구매를 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1단계 합의니까요. 앞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더 남은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사실 민감한 현안들은 2단계 합의 사항으로 넘긴 상태거든요. 네. 이 미국이 제시했던 핵심 쟁점 중에서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언적 수준으로 담긴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강제성 있는 시정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측이 사실 이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고 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을 했는데 이 최근에는 이 규제를 더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 AP통신은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가시돋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협상이 진짜 협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고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네네. 무슨 내용인가요? 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하원에서 진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대통령직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도 러시아에서 25년 넘게 거주하고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총리와 장관을 총리가 임명하고 이를 하원이 인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상원에도 연방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7개의 개헌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논의에 붙인 것이다. 굉장히 순수한 의도고 네. 굉장히 나라를 위한 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은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전격적으로 총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회의의 부의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 직을 신설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이 직을 제안을 했고 메드베데프는 부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네. 표면적으로는 딱 그런 방향의 좋은 제안들 같은데 푸틴 대통령의 속내가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네. 자신의 권한을 축소를 하고 의회에 자신의 권한을 나눠준다?
지금까지 봐왔던 푸틴 대통령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부에 담긴 속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2000년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해온 푸틴 대통령은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2기 이상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2024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24년간이나 정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푸틴이 순순히 물러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권력을 연장을 할까,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내가 대통령 3년임 가능, 또는 연임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개헌을 사실 한 번을 해서 임기 자체를 6년으로 2년을 늘렸기 때문에 또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거센 저항이 부딪힐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대신에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다시 본인이 총리로 가서 장기 집권 계획을 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00년에서 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잇따른 3년인 금지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죠. 이때 메드베데프 현 총리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푸틴의 꼭두각시가 메드베데프였다라는 조롱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자, 물러났다가 이제 헌법에 어떤 위배되는 상황이 아닐 때 다시 또 2012년 대선을 통해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고, 지난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이 돼서 4기 집권에 성공해서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차피 허수아비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세워놓고 자신이 총리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헌안을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정당이 여당이고 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 정당에 대응할 만한 야당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만 꽉 잡고 있으면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과연 푸틴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까 했더니 결국은 이런 꼼수를 또 생각을 해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계속 하원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상원으로 넘어갔네요. 네, 지난달 18일에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했죠.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인 15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에 탄핵 소추안을 보내고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겠다면서 탄핵 절차 재개를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이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상원의 탄핵 소추안 심판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가운데 상원 의원 100명은 모두 배심원이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 법률 고문 등 이런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하원이 지명하는 탄핵 소추위원이 검사 역할을 맡아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요. 이 상원 전체 100석 중에서 지금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하원에서 소추안이 넘어오는 즉시 상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밟도록 맥코넬 대표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지금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죠. 네, 이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는데 한 달이 걸린 이유가 바로 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의 탄핵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핵심 인물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 출석하도록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거든요. 네. 자, 민주당이 원하는 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의 증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수잔 콜린스, 리사인 머카우스키 의원이 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 다수는 추가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청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언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 만약에 증언 청취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공화당 측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맞불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주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상황이 진척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인데요. 이제 춘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춘제가 워낙 큰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네. 이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워낙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염이 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확진된 41건 중에서 이 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한적인 사람 간의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남편은 그 문제가 된 수산시장을 직접 갔었지만 부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았는데 남편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 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전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세계보건기구도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사람 간 전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 세계 각지 병원의 신종 바이러스의 예방 통제를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설 연휴 특별 운송 기간인 춘윈에 돌입한 중국은 다음 달 18일까지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 대단하죠.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비상에 걸린 상태인데요. 네. 물론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 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새 환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사스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은 굉장히 더웠던 걸로 다들 기억을 하실 테고 특히 올겨울도 눈도 별로 없고 비 소식도 없고 비교적 좀 따뜻한 겨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세계기상기구가 지난해가 역대 2번째로 무더운 해였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기상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항공우주국과 영국의 기상청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 높았다면서 역대 2번째로 무더운 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참고로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인데 이때 더웠던 이유는 이 엘니뇨 때문입니다. 이 엘니뇨는 뭐냐면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섭씨 0.5도 이상 오르는 기후 현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페터리 탈라스 이 사무총장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록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영향으로 2020년과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매우 극단적인 기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또 기온 상승은 얼음 면적 감소와 해수면의 상승 또 해양 온도 상승 및 산성화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지면서 인류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몇 달씩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도 이런 기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루의 세계적인 유적지죠. 마추픽추의 신전. 근데 여기서 정말 무개념 관광객들이 나온 모양입니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가끔 왜 세계 유명 관광지에 한글 낙서가 발견이 돼서 모든 한국인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좀 속상해하고 이런 일들 네. 보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무개념 행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5세기 잉카 문명 유적지인 마추픽추는 이
1911년 미국 탐험가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후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예. 뭐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페루 쿠스코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에 이 마추픽추 태양의 신전 내에서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서 관광객 6명을 발견해서 체포를 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11일 밤 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간 이들은 신전 벽에 돌 파편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균열이 생기게 한 것도 모자라서 신전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 대변까지 푼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네. 예, 모두 20, 30대의 관광객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인 각각 2명과 프랑스, 칠레인 1명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조사한 후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 남성은 문화재 훼손 혐의로 기소를 하고 나머지 5명은 추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재 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증이 되면은 이 남성에게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마추픽추의 순환이. 네. 2004년에는 칠레인 2명이 마추픽추 벽에 낙서를 했다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후 벌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2017년에도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관광객이 낙서를 해서 체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2000년에는 맥주 광고 촬영 과정에서 마추픽추 내 유명 유적인 인티우아타나 바위가 훼손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러 올 정도면 상당히 귀하다는 건데 이건 뭐 그럼요. 페루만의 유적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유산이잖아요. 네.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